살아있다고 하면 내가 그 땅을 못 가져오잖아!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30년 만에 병원에서 나와 손에 쥔 건 낡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1,500억 부동산 상속 서류 그리고 오미자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류는 사라지고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보호자 신고입니다. 다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녀를 다시 병원으로 끌고 가려는 걸까요? 그리고 끝내 무릎 꿇고 빌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정신병원의 새벽은 늘 같은 소리로 시작됩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 간호사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잠꼬대가 벽을 타고 흐르는 소리. 오미자는 그 모든 소리를 3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0년하고도 12일째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오미자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약 때문도 아니고 악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5살에 이 병원에 들어온 뒤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미자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마치 몸속 어딘가에 녹슨 시계가 박혀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되면 심장이 한번 크게 뛰며 잠을 깨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회색 하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유리창에는 빗물 자국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고 커튼은 벌써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복도 끝 텔레비전에서 가요 무대 재방송 소리가 바람처럼 흘러왔습니다. 오미자는 그 멜로디를 따라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가사를 기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혀끝에 익숙한 리듬이 남아 있어서 무의식처럼 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은 낡았습니다. 철제 침대는 몸을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렸고 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놓은 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그 자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수님 씨였습니다. 수님 씨는 밤마다 벽을 긁으며 울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줘, 아무도 안 와 하고 중얼거리며 손끝이 피가 날 때까지 긁었습니다. 수님 씨는 3년 전에 이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벽의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벽 속에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오미자는 천천히 손등에 주름을 쓸었습니다. 피부 아래로 핏줄이 비쳤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25에 들어와서 55이 됐습니다. 숫자로는 30년이지만 오미자에게 그 시간은 숫자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삐삐라는 걸 차고 다녔습니다. 길모퉁이마다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고 동전을 넣으면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공중전화 거의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뒤로 또 시간이 흘러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전화기로 서로 얼굴 보면서 통화해요. 오미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로 얼굴을 본다는 게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에서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아침 7시에 약을 먹고 8시에 식사를 하고 9시에 산책을 하고 11시에 다시 약을 먹고 점심을 먹고 오후엔 텔레비전을 보거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녁 약을 먹고 잠이 들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런 하루가 10,000번 넘게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오미자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문장이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았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엄마는 없어요. 그 말은 딸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 면회가 있던 날 서연은 10살이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손바닥을 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오면 안 돼요. 아빠가 엄마는 없다고 했어요. 서연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콧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미자는 유리창 이쪽에서 서연의 손에 자기 손을 겹치려 했지만 차가운 유리만 닿았습니다. 그때 아들 준호가 뒤에서 뛰어왔습니다. 8살이던 준호는 유리창에 두 손바닥을 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아니야. 엄마는 죽었대. 준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이 쉴 정도로 울어서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여기 있어. 손바닥이 아프도록 유리가 깨질 것처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보호사 2명이 양쪽에서 오미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오미자 씨. 흥분하면 면회 끝납니다. 오미자는 팔을 잡힌 채로 주저앉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서연과 준호가 간호사에게 이끌려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작은 운동화가 복도 끝에서 한번 멈추더니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면회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남편 박태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짧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연락할 데 없어요. 간호사가 오미자에게 전해줬을 때 오미자는 그 말을 한참 곱씹었습니다. 가족이 없다. 나에게 가족이 없다. 그 말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오미자는 차라리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라 믿는 편을 택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으니까 아이들이 떠난 거겠지. 내가 나쁜 엄마니까 남편이 연락을 끊은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덜 아팠습니다. 적어도 이유가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오미자에게는 작은 라디오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호사 윤정이가 몰래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미자 씨, 이거 밤에 소리 작게 해서 들어요. 기분이 좀 나을 거예요.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건 대부분 90년대 발라드였습니다. 오미자는 그 노래들을 들으면 신혼집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방에 연탄 아궁이가 있었고 겨울이면 연탄 냄새가 이불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비디오 대여점에서 테이프를 빌려와 작은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보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있던 국밥집,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앞에서 서연이를 업고 밥을 먹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라디오 노래 한 곡에 실려 밀려왔습니다. 오미자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미쳤던 걸까? 아니면 누가 나를 미치게 만든 걸까? 그 질문은 오미자를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복도 어딘가에 숨은 듯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흐려졌고 약이 빠지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미자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매일을 버텼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게시판에 한 장의 공지가 붙었습니다. 오미자는 산책을 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공지 앞에 서서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이 예전 같지 않아 한 글자씩 짚어가며 읽어야 했습니다. 장기 입원 병동 폐쇄, 순차적 퇴원 절차 진행. 오미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벽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그 단어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환자가 괜찮아요? 하고 물었지만 오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문이 열린다. 하지만 문 밖에 무엇이 있는지 오미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을 것이고 남편은 오미자를 지운 채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오미자 없이 30년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다시 발을 딛는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오미자의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두려움 속에 숨어 있는 작은 불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나를 기억할까? 그 한 줄의 물음이 오미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미자는 병실로 돌아와 철제 침대에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흘러나오는 노래의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미자의 머릿속에서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0살이던 서연의 얼굴이 아니라 어른이 된 서연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얼굴일까? 나를 닮았을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는 것도 닮았을까? 오미자는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댔습니다. 살아야 한다. 문이 열리면 나가야 한다. 그것은 희망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희미했지만 포기라 부르기에는 너무 뜨거운 무엇이었습니다. 퇴원 절차가 시작된 날 사회복지사 김도연은 병원 회의실에서 오미자를 마주 앉혔습니다. 회의실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탁자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볼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오미자님,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도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오미자는 김도연의 입모양만 바라봤습니다. 퇴원. 그 단어가 귀를 통해 들어왔지만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둥둥 떠다녔습니다. 병원 밖을 나간다는 것. 30년 만에 이 철제 침대와 낡은 복도와 약 냄새를 떠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미자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갈 데가 없어요. 오미자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볼펜을 내려놓고 오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연락처가 기록에 없네요. 대신 임시 거처랑 기초생활 신청부터 진행해 볼게요. 오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물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나를 찾고 있을까? 서연이가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까? 준호가 어른이 되어 한 번쯤은 이 병원 앞을 지나간 적이 있을까? 오미자는 그 물음들을 삼켰습니다. 삼키지 않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퇴원 날은 금세 다가왔습니다. 며칠간 오미자는 병원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이 복도, 이 화장실, 이 창문. 모든 것이 낡고 허름했지만 동시에 오미자의 삶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복도 끝 텔레비전이 있는 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가요 무대를 봤습니다. 화면 속 가수의 이름은 몰랐지만 노래의 멜로디는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오미자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퇴원날 아침 간호사 윤정이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미자 씨, 이거 미자 씨 물건이에요. 오래된 거라 잊고 있었는데 바닥 안감에 뭐가 있더라고요. 가방은 갈색 인조 가죽이었고 지퍼가 반쯤 고장 나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이 가방은 입원하던 날 오미자가 들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아이들 사진 한 장을 넣어뒀던 가방이었습니다. 사진은 이미 오래전에 꺼내서 베개 밑에 두었다가 바래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뒤 사라졌습니다. 오미자는 가방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안감이 찢어진 부분이 있었고 손끝에 종이의 촉감이 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안감 사이에서 작은 갈색 봉투가 나왔습니다. 세월에 바래져 모서리가 눌어붙어 있었지만 봉투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미자에게. 아버지. 오미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그 두 글자가 눈앞을 흐렸습니다. 아버지 오상철은 오미자가 입원하기 직전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쪼그라든 등에 낡은 점퍼를 입고 병원 로비에서 오미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자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때 아버지가 오미자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었는데 당시에는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워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봉투였다는 걸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토지 관련 서류, 공증된 유언장 사본, 그리고 짧은 편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자야, 네가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다. 세상이 너를 몰아세운 것이다. 이 땅은 내 이름으로 남겨둔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해두었다. 나중에 네가 깨어났을 때 이게 내 발밑을 지켜줄 거다. 오미자의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지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미자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세상이 그리고 남편이 오미자를 몰아세운 것이라는 걸.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힘이 없어서 딸을 꺼내지 못했고 대신 이 봉투 하나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나 아직 여기 있어요. 오미자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봉투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재개발 확정, 일대 토지 가치 급등. 오미자는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습니다. 뉴스 속 지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었고 카메라가 그 지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봉투 속 서류를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서류에 찍힌 지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 속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같은 지번이었습니다. 오미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땅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오미자의 이름으로 남겨둔 그 땅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미자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자님, 이 서류 혹시 재산 관련인가요? 오미자는 봉투를 끌어안은 채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예요. 그 말은 오미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병원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 낡은 봉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절차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오미자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정이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미자 씨,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요. 내 번호 알지? 윤정이가 작은 종이에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오미자는 그 종이를 봉투 옆에 나란히 넣었습니다. 병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미자는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너무 밝아서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미자는 한 손으로 눈 위를 가렸습니다. 그 사이로 도로 위의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경적 소리,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문지르는 소리, 어디선가 공사하는 소리. 병원 안의 고요한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미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공기에서 흙냄새가 났습니다. 살아있는 세상의 냄새였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기억할까? 그 물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뒤에 다른 문장이 따라왔습니다. 아니,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내가 먼저 살아야 해. 오미자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병원 앞 도로를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한 발 한 발이 단단했습니다. 3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온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느렸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김도연이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오미자님, 제 차로 임시 거처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오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오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의 간판들, 걸어가는 사람들, 높이 솟은 아파트 건물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오미자는 가슴에 품은 갈색 봉투를 한 번 더 꼭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종이 한 장이 세상에서 오미자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미자에게는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데려다 준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회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 글자 하나가 빠져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복도에 들어서자 라면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미자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는 냄새 같아서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방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창문도 손바닥만 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미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병원 침대보다 이불이 보드라웠고 무엇보다 문을 오미자 스스로 잠글 수 있었습니다. 안에서 잠그는 문.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30년 동안 남이 잠그는 문만 알았던 오미자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간 오미자는 세상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김도연이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도와줬고 근처 마트에서 장 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오미자는 마트의 자동문이 열릴 때 깜짝 놀랐습니다. 물건값이 카드로 계산된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오미자는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배우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일이 오미자의 몸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오미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봉투 속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미자는 서류를 들고 구청을 찾았습니다. 주민등록 조회를 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려 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오미자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미자만이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오미자가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자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미자님, 현재 가족관계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오미자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특이사항이라는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직원이 출력한 서류 한 줄이 오미자의 시야를 흔들었습니다. 배우자 박태수, 혼인관계 정리, 사유실종 사망 추정 관련 기록. 무슨 말이에요? 오미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정확한 건 법원 기록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오미자는 서류를 들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입구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망 추정. 내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으로 처리된 사람. 오미자는 자기 손등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속의 오미자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미자는 기억 속 주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0년 전 살았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풍경은 기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탄 아궁이가 있던 좁은 골목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 아파트 단지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건물들 사이로 바람이 불었고 오미자는 한참을 서서 그 건물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살던 곳인가? 시장 골목도 국밥집도 비디오 대여점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물었습니다. 박태수 씨라는 분이 여기 사시나요? 경비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101동에 살아요. 오미자는 고맙다는 인사도 잊은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미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카락, 깊이 파인 주름, 볼이 꺼진 얼굴. 30년 전의 오미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나를 봐도 모를 수 있겠지. 오미자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101동 현관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너무 뛰어서 도어벨을 누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벨 앞에서 멈추었고 그대로 몇 분이 지났습니다. 복도에 선 채로 오미자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에서 먼저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가볍게 화장한 얼굴. 오미자는 그 눈매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눈매가 오미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눈동자가 짙은 갈색인 것까지. 오미자는 목이 막힌 채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엄마. 서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오미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누구세요? 오미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서연아, 나 오미자. 네가 어릴 때 유리창 너머에서 손을 대고 울었잖아. 기억나지 않아? 서연은 쓰레기 봉투를 꽉 쥐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없어요.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오미자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30년 전 10살의 서연이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같은 문장이 같은 목소리 결로 같은 절박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서연의 나이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서연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뭐야?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아들 준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이 넘은 준호는 떡 벌어진 어깨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오미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준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오미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8살 때 유리창 앞에서 울던 아이의 떨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곧바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없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급히 문을 닫으려는 것처럼 준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미자는 벽에 기대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내 손에 흉터 있지? 어릴 때 자전거 넘어져서 엄마가 약 발라줬잖아. 좁은 골목에서 넘어졌을 때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 엄마 안 아파하면서 울었잖아. 준호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오른손을 무의식적으로 왼손 등 위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흉터가 있다는 걸 오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집 안쪽에서 굵은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그 눈빛. 오미자를 보는 순간 박태수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너 왜 나왔어? 박태수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너는 거기 있어야 했어. 오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 씨, 나 아이들한테 죽었다고 했어? 박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서연과 준호는 아버지와 오미자 사이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면 너희 아버지 땅을 내가 못 가져오잖아. 그 한마디에 오미자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복도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형광등 빛도 서연의 숨소리도 준호의 발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미자의 머릿속에서 30년이 한꺼번에 되감겼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방해물이었던 거야. 서연이 경악하며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곧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능숙하게 마치 스위치를 누르듯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얘가 누구인지 몰라. 병원에서 환자가 나온 거야.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야. 준호가 오미자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세요. 제발. 오미자는 문 앞에 서서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고인 물기, 준호의 떨리는 입술, 박태수의 굳은 턱. 오미자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직은 내가 증명해야 해. 나는 여기 있다고. 오미자는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 최은정의 사무실은 대로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수소문에서 찾아준 곳이었습니다. 최은정은 인권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봉투 속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최은정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던 얼굴이 서류 중간쯤에서 눈이 커졌고 마지막 장을 읽을 때는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미자님, 이거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오미자는 최은정의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얼마인가요? 그 질문이 목구멍에서 겨우 나왔습니다. 최은정은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시세와 재개발 이익까지 고려하면 1,500억은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500억. 그 숫자는 오미자의 머릿속에서 형체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30년을 살면서 돈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점에서 과자 하나 사 먹는 것도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에게 1,500억이라는 숫자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30년간의 의문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왜 남편 박태수가 오미자를 병원에 넣었는지, 왜 면회를 끊었는지, 왜 아이들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했는지, 왜 사망 추정 기록을 만들었는지,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 땅이 있었습니다. 최은정이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오미자 님이 30년 동안 사망 추정 관련 기록에 얽혀 있고 배우자 측에서 재산 처분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빨리 생존 확인과 무효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미자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멈추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들이요. 아이들도 그랬을까요? 최은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알고 공모했는지는 아직 모르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미자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랐기를, 아이들은 정말 아버지 말만 믿고 살아왔기를, 오미자는 그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버린 공범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은 피해자이기를.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미자가 고시원 방에서 라디오를 틀고 누워 있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시원 앞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올 일이 거의 없는데 엔진 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미자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준호와 서연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아파트 앞에서 만났을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정이 단정했고 옷차림도 깔끔하게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을 찾아온 것처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손님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시원 입구에서 오미자를 보더니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그 질문은 왜 살아있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오미자는 서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당혹감,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날카로움. 준호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오미자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밤에는 엄마를 찾아왔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나를 엄마라 부르네. 오미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연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확인하려고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오미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내가 죽었다고 했지.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일치해서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거짓말을 믿어왔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준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갔다고. 미쳤다고. 그래서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끝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았어. 그 순간 오미자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이 진짜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들도 피해자였을까?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 30년을 살아온 피해자였을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탓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이 그 흔들림을 꺾어버렸습니다. 근데요, 엄마. 만약 엄마가 진짜 엄마면 서류 같은 거 가지고 있죠? 오미자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내려왔습니다. 서류. 서연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오미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밤에 찾아온 이유를, 낮과 밤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그래서 왔구나. 오미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그런 말하지 마. 하지만 준호의 눈도 무의식적으로 오미자의 가방 쪽을 한번 스쳤습니다. 그 시선을 오미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미자의 내면에서 오래된 상처가 말라붙은 땅처럼 갈라졌습니다. 나는 30년을 갇혀 있었다. 약을 먹고 벽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온 날 내 자식들은 내 얼굴보다 종이를 먼저 봤다. 오미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나도 이제 나를 지킬 거야. 그때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었어. 아빠가 다 했어. 우린 몰랐어. 서연의 울음소리가 고시원 복도에 울렸습니다. 옆방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오미자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동정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말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고 소리를 지르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지? 내가 뭘 했어. 나서면 다 망가져. 그 목소리는 가까운 어딘가에서 나왔습니다. 계단 아래쪽이거나 주차된 차 안이었을 것입니다. 박태수는 처음부터 이곳에 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낸 것도, 오미자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모두 박태수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닫힌 문 앞에 서서 이마를 문짝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문짝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복도 너머로 서연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차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차가 떠나는 소리. 고요해진 방 안에서 오미자는 천천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갈색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네가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다. 세상이 너를 몰아세운 것이다. 오미자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멜로디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내일 최은정 변호사에게 전화해야겠다. 오미자는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적어도 세상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오미자는 구청에서 생존 확인 관련 서류를 떼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최은정 변호사의 조언대로 하나씩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정정 신청, 법원 기록 열람 신청, 그리고 공증기관 유언장 재발급 요청. 30년 동안 지워져 있던 오미자의 존재를 한 장씩 되살리는 작업이었습니다. 더디고 복잡했지만 오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낯선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사과가 너무 자연스러웠고 스치는 동작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오미자는 별 생각 없이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려고 가방을 열었을 때
오미자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봉투가 없었습니다. 오미자는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베개 안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갈색 봉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미자는 고시원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제 서류, 제 봉투 못 보셨어요? 옆방 사람, 건너편 방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봉투요? 여기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 오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김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류가 없어졌어요. 누가 훔쳤어요? 오미자의 목소리는 울음 직전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고시원 방을 함께 뒤졌지만 봉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말했습니다. 미자님, 당장 경찰 신고부터 합시다. 그때였습니다. 고시원 아래쪽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여기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관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발소리, 그리고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2명이 올라왔습니다. 한 명이 오미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미자 씨 맞습니까? 보호자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오미자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누가 그런 말을 오미자는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박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 갈색 봉투가 들어있을 거라는 확신이 오미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태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경찰관님, 얘가 원래 그래요. 가족이 감당이 안 돼서 병원에 있었던 겁니다. 박태수는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미자를 보며 아주 작게 경찰이 듣지 못할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다시 들어가야 돼. 준호와 서연도 계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울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박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해야 해? 박태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망해. 너희 집, 너희 미래, 전부. 오미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살고 있었구나. 오미자의 아버지가 남긴 땅 위에 지어진 모든 것들, 박태수가 30년간 쌓아 올린 것들이 오미자의 존재 위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미자가 살아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미자는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 저 다시는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김도연이 경찰 앞을 막아섰습니다. 현재 법적 절차 없이는 강제 입원이 어렵습니다. 보호자 신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김도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이 그 목소리에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다가 무전기에 뭔가를 말했습니다. 박태수가 씩 웃었습니다. 절차? 내가 다 만들어놨어. 그 웃음이 오미자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훑쳤습니다. 박태수가 말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30년 전에도 절차라는 이름으로 오미자를 병원에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결국 강제 조치 없이 돌아갔습니다. 김도연이 법적 근거를 대며 막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박태수는 여전히 고시원 앞에 서 있었고 가기 전에 오미자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미자는 고시원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병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려는 순간 누군가 오미자를 세게 밀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혔습니다. 충격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고 눈앞이 번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여러 개로 갈라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오미자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박태수의 구두 끝이었습니다. 검은 구두가 가까이 왔다가 멈추었고 그 옆에서 손 하나가 내려와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갈색 봉투. 아니, 오미자가 가방에 따로 넣어둔 메모와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또 빼앗기는구나. 그 생각이 의식의 끝에서 깜빡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미자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30년 동안 맡았던 냄새. 오미자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시 돌아온 건가? 다시 갇히는 건가? 그런데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윤정이었습니다. 윤정이의 손이 오미자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미자를 바라보는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윤정이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오미자는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정희 언니, 나 또 갇히는 거야? 윤정이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물기 위로 결의가 빛났습니다. 안 갇혀. 이번엔 우리가 밖으로 끌어낼 거야. 하지만 오미자는 느꼈습니다. 서류는 사라졌고 박태수는 모든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천장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오미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편지 속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나중에 네가 깨어났을 때 이게 내 발밑을 지켜줄 거다. 봉투는 빼앗겼지만 아버지의 말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미자는 윤정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오미자를 간신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이틀을 보낸 뒤 오미자는 퇴원했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상처가 남았고 왼쪽 팔에 멍이 들었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도연이 경찰에 폭행 피해 신고를 넣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골목에 방범 카메라가 없었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미자는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열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라디오, 낡은 가방, 그리고 봉투가 사라진 빈 공간. 오미자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서류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윤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에 고무줄이 감겨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미자 씨, 나 사실 90년대부터 병원에 있었잖아. 그때 이상한 걸 많이 봤어. 윤정이는 고시원 방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가 빛바랜 종이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짜, 이름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수 보호자 동의서, 의사 면담 3분, 진단명 과장 의심, 폭행 흔적 있음, 보호자 돈 봉투봉, 한상길 원장실. 오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의 글씨를 읽으면서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첫날 의사와 면담이라는 걸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오미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폭력을 쓴다고 말했지만 의사는 피해 망상이라고 진단서에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땅 이야기를 꺼냈지만 의사는 과대망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면담은 3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오미자가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어. 나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박태수라는 사람이 올 때마다 원장실에 봉투를 들고 갔고 그 다음 날이면 미자 씨약이 바뀌었어. 더 강한 약으로.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지만 기록은 해두자 싶어서. 윤정이는 수첩 외에도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실에서 몰래 복사해둔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입원 당시의 신체 검사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오미자의 몸에 멍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가정 내 폭력 추정이라는 문구가 괄호 안에 작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진단서에는 망상, 공격성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맞춰졌습니다. 나 그때 아버지 땅 얘기 꺼냈었어. 태수가 그 땅 내놓으라고 했고 내가 거절했어.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자 씨가 거절하니까 정신 이상으로 만들었겠지. 병원에 넣으면 보호자 권한으로 재산을 건드릴 수 있으니까. 오미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미쳤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이 나를 낫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기 위한 약이었던 것입니다. 김도형과 변호사 최은정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정은 윤정희의 수첩과 병원 기록을 분석하며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생존 확인 절차, 강제 입원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 그리고 과거 병원 기록 확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오미자는 처음으로 상담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김도현이 연결해준 심리 상담사였습니다. 오미자는 상담실에 들어갈 때 몸이 굳었습니다. 병원에서 받던 치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의사 앞에 앉으면 늘 말문이 막혔고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증상으로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달랐습니다. 상담사는 오미자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고 진단명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미자가 말을 멈추면 기다려줬고 울면 휴지를 건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미자님, 당신이 겪은 건 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과 억압, 그리고 고립의 트라우마입니다. 오미자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미친 게 아니에요? 상담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이 오미자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구부러져 있던 등이 한 번에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치지 않았다. 살아남았다. 그 두 문장이 오미자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오미자는 마음속으로 오래전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5의 미자야.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네가 지키려 했던 게 있었던 거야. 아버지의 땅을,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거야.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너를 가뒀던 거야. 최은정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류 원본은 빼앗겼지만 등기부와 공증 기록은 다시 뗄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이 살아있으면 박태수 씨가 아무리 손을 써도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반드시 남아있을 겁니다. 오미자의 아버지 오상철은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공증 기록은 병원이나 박태수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은정이 공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한 결과 유언장 원본의 기록이 살아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오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겠죠? 김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오미자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김도연이 만들어준 간단한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나 사실 아빠가 무서워. 근데 나도 진실 알고 싶어. 오미자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습니다. 서연의 문자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자판이 익숙하지 않아 한 글자를 쓰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너를 벌주려고 나온 게 아니야. 엄마는 엄마 자신을 살리려고 나왔어. 진실을 원하면 너도 용기가 필요해.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오미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복수보다 회복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은정은 박태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오미자의 생존을 숨기고 진행된 각종 재산 관련 절차의 무효. 둘째, 불법적 강제 입원 시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장이 접수되자 박태수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회의를 하자. 좋게 끝내자, 미자야. 애들도 있잖아. 박태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든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법정까지 가기 전에 오미자를 설득하거나 혹은 압박해서 물러서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은정은 오미자에게 조언했습니다.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고 싶어요. 최은정은 오미자의 눈을 들여다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저도 함께 갑니다. 장소는 오래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도심 한쪽에 있는 낡은 건물의 2층이었고 방 안에는 긴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80년대식 거래처럼 은밀하고 격식만 번지르르한 곳이었습니다. 오미자가 방에 들어섰을 때 박태수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준호와 서연이 있었고 맞은편에 낯선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금색 시계를 찬 남자. 개발업자였습니다. 오미자는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오래전에도 그랬듯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야, 돈이 필요하니? 네가 원하는 만큼 줄게. 대신 조용히 살아. 오미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라고요? 30년처럼?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얼었습니다. 박태수의 입꼬리가 내려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손끝을 떨었습니다. 개발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아주머니, 세상은요, 감정으로 안 굴러가요.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오미자는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5년을 산 여자의 눈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병원에서 벽을 바라보며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병원에 가두고 굴리는 거예요? 개발업자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박태수가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미자야, 그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 좋을 게 없어. 준호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만해.
우리도 힘들었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 목소리에 실려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었으면 나를 찾았어야지. 너희는 날 없다고 살았어. 그 한마디에 준호의 입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피해자야. 아빠가 다 시킨 거라고. 그때 박태수가 서연을 쏘아봤습니다. 입 다물어. 짧고 날카로운 명령이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던 30년의 습관이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동작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서랍에서 이거 봤어. 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파일 속에는 박태수가 과거 병원에 보낸 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와 주고받은 팩스 사본, 입원 유지 관련 지시 내용, 그리고 오미자를 사망 추정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사용된 서류들이 빼곡했습니다. 서연은 며칠 전 아버지의 서재를 뒤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미자가 보낸 문자 이후 서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의심이 서랍 속 서류까지 이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서연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그걸 왜 가져왔어?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 속고 싶어. 박태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네가 감히, 네가 뭘 안다고. 박태수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고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김도연도 있었습니다. 최은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수 씨, 지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모두 기록됐습니다. 김도연이 덧붙였습니다. 오미자 님에 대한 불법적 조치 시도, 그리고 재산 관련 사기 정황. 충분합니다. 박태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웃었습니다. 여유를 되찾으려는 듯 어깨를 폈습니다. 증거, 원본 서류는 내 손에 있어. 너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오미자가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가 아닌 흰색 봉투였습니다. 원본이요? 원본은 이미 법원에 보전 신청 들어갔습니다. 박태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정이가 남겨준 병원 기록과 수첩의 내용, 공증기관에서 재발급받은 유언장 사본, 그리고 등기부 등본 재확인 서류. 최은정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넣어 이미 법적 보호 아래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박태수가 가져간 갈색 봉투는 사본이었고 진짜 기록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미자는 더 이상 병실에 묶여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미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몰랐어. 살려줘. 오미자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뜯겨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사과가 돈 앞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진심이 섞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1,500억이라는 숫자 없이도 나왔을지 오미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미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나온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사람이라는 걸 되찾으러 나왔어. 그리고 오미자는 한 장의 서류를 탁자 위에 내밀었습니다. 참고로 이 땅의 일부는 이미 내가 장기 입원 퇴원자 지원 재단에
기부 신청했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개발업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그건 무슨 소리야? 하지만 최은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미자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오미자님에게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면 법원에서 뵙죠. 오미자는 담담했습니다. 너희가 빌어도 내 삶은 다시 거래되지 않아. 그 말을 끝으로 오미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등이 곧게 펴진 채로 걸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고 나무들은 잎을 떨군 뒤 다시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태수의 불법 행위는 인정되었고 오미자의 생존을 숨기고 진행된 절차 일부는 무효가 됐습니다. 병원 입원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재산 관련 처분 시도에 대한 민사 소송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느렸고 30년의 시간을 되갚는 것은 더디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미자는 지워진 사람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등록이 정정되었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바로잡혔습니다. 서류 위에 사망 추정이라는 글자가 지워지고 그 자리에 오미자의 이름이 다시 새겨졌습니다. 오미자는 도시 한쪽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건물 1층에 있는 창문이 큰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봄날 상담 쉼터, 장기 입원 퇴원자 지원. 간판의 글씨는 오미자가 직접 골랐습니다. 봄날이라는 이름은 오래 고민해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30번의 봄을 떠올리며 이제는 진짜 봄을 시작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윤정이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직한 뒤 윤정이는 매일 아침 쉼터에 나왔습니다. 차를 끓이고 상담 일정을 정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도연은 지역사회 연계를 도왔습니다. 복지관, 보건소, 법률구조공단과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퇴원자들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오미자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길가에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미자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나는 결국 나처럼 갇혔던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퍼졌습니다. 오미자가 병원에서 30년을 보낸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빼앗긴 청춘,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세월. 그 모든 것은 어떤 판결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미자는 그 시간 속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약도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쉼터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봉투가 구겨져 있는 걸 보니 한참을 주머니에 넣고 망설인 모양이었습니다. 준호는 오미자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여러 번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미자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릴 때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나 아직 갖고 있었어. 오미자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접혀 있었고 색이 바래서 누런빛이 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자,
그 여자의 등에 업힌 아기, 그리고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는 남자아이. 오미자와 서연, 그리고 준호였습니다. 사진 속 오미자는 25이었고, 서연은 2살이었고, 준호는 4살이었습니다. 오미자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물방울이 사진 속 자신의 얼굴 위에 맺혔습니다. 25의 오미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웃음이었습니다. 오미자는 사진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도 내 인생에서 진짜로 해야 할 사과가 있어. 너 자신에게. 준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그란 자국이 마루 위에 번졌습니다. 나 엄마를 지운 채로 잘 살려고 했어. 아빠 말만 믿고 엄마가 없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끔 이상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 아빠가 엄마 사진을 다 없앤 게, 친척들이 엄마 이야기를 안 하는 게. 근데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어. 그게 너무 비겁했어. 오미자는 준호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의 등이 어릴 때처럼 좁아 보였습니다. 오미자는 손을 내밀어 준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준호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서연은 더 늦게 왔습니다. 쉼터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오미자를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는 없어요라는 말 못하겠어.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미자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할래?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으려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요. 그 말이 쉼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서연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고 오미자의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미자는 그제야 30년 동안 목에 걸려있던 돌이 조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돌은 평생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미자는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았고 모든 것을 잊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의 용서는 결심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분노를 내려놓고 상처를 마주하고 그래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미자가 이해한 용서였습니다. 오미자는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살려주는 일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려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박태수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미자 자신이 분노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용서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쉼터의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병원에서 15년을 보내고 퇴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손을 계속 비비고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미자는 차를 한 잔 내밀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아요.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미자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윤정이가 옆에서 조용히 차를 더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쉼터를 정리하고 오미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90년대 발라드. 병원에서 수천 번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노래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들을 때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미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연탄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바람이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꽃향기가 섞인 복잡하고 시끄럽고 때로는 차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바람이었습니다. 오미자는 그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속 깊이까지 바람이 들어왔고 내쉴 때 오래된 무게가 조금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미자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없어지지 않아.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이제 나를 지킬 거야.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의 자신에게, 병원에서 벽을 바라보던 30의 자신에게, 약을 먹으며 잠들던 40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 55세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다가 점점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건물 사이로 빛이 길게 뻗었고 길 위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오미자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다음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오미자도 의자에서 일어나 쉼터 문을 나섰습니다. 내일 아침 이 문을 다시 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오미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말이 아니라 시작, 끝이 아니라 문, 닫힌 문이 아니라 비로소 열린 문. 오미자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거리 위로 55세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발걸음은 느렸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